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HCI 학회에서 그 강연을 그때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그것이 어떻게 HCI라는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학회 내용 너무 재밌고 또 저한테 이 학회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여러 기회들을 주셔서 올해는 좀 다른 주제로 뇌공학이라는 분야가 이제 다른 분야와 어떻게 접목이 되고 HCI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오늘은 그 뇌공학 분야가 이른바 뉴로 마케팅이라고 부르죠. 그 마케팅 분야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마케팅이라는 분야를 뒤흔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현재 뉴로 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키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뇌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잠시 알아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시선을 끌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은 제일 먼저 그쪽으로 시선이 가고 자연스럽게 다른 정보들을 탐색할 여유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아이 기저귀 같은 이런 이제 제품을 광고할 때 아이 트래커를 사용하면 이제 어디를 사람들이 보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큰 헤드라인을 보기도 하고 먼저 아이의 얼굴을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정보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트래킹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 그 아이가 정면을 응시하지 않고 그 아이가 헤드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정보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아이에게 얼굴이 먼저 간 다음에 아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도록 우리 뇌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있으면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들이 보고 있고 지향하고 있는 하늘로 시선이 돌아가는 그 원리를 그대로 광고에 적용을 한 거죠. 이런 일들은 꼭 아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냥 정면을 거의 응시하고 있지만 눈만 살짝 곁눈질을 하는 것만으로도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오래 보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광고가 전하고자 하는 정보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 노출되도록 이런 광고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그래서 남성 선크림 화장품인데요. 노출이 있는 여성이 등장하면 남성의 시선을 끈다를 이용해서 광고를 만들었으나 사람들은 제품을 거의 보지 않고 모델만 보고 시선이 떠나는 그래서 뭘 광고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광고들이 매우 아티스틱한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은 이런 광고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기업이 성공하는 건 너무 쉽죠.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제공하면 품질과 가격 그 가성비를 우리는 계산해서 그게 충분한 가격이 된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구매를 하는 일이 벌어질 텐데 매년 등장하는 모델 중에서 단 5%만이 5년 후에도 계속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값싼 가격에 제공을 하면은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냐 하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많은 경우 충동 구매를 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주로 충동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26.4%나 되고요. 계획된 소비보다 충동 구매를 더 많이 한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20%가 넘습니다.
비슷하다고 대답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자면 충동 구매가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는 대개 감정적인 동요, 사회적인 관계, 우리 뇌에서 사회성, 소셜 커그니션이라든가 이모션을 자극하는 영역들이 얼마나 액티베이션 됐는지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각 기업들은 제품을 통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그것이 기업을 성장시키게 될 텐데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우리 제품으로 인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 제품이 고객을 얼마나 만족시켰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큰 관심이 없고요. 많은 경우 그들이 만들고 싶은 걸, 그리고 만들 수 있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을 자문하다 보면 제일 당혹스러운 순간이죠. 그들이 시장조사라는 걸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조사는 사실 선물의 리본 같은 겁니다. 의뢰하지만 시장조사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출시하지 않는 거 아니고요. 시장조사가 나쁘면 혁신은 시장조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스티브 잡스의 말을 되뇌이면서 그냥 찜찜하게 출시하고요. 시장조사 결과가 좋으면 기분 좋게 출시하고요. 시장조사의 결과가 제품을 모디피케이션 하는데 사실은 크게 기여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 선물의 리본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정말로 고객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얼마나 만족을 했고 어떤 감정 상태에서 이것을 왜 구매했느냐 혹은 구매하지 않았느냐 같은 그런 소비자의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죠. 뉴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시장조사가 사람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HCI의 많은 제가 포스터들 보니까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주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인터뷰가 그 포커스드 그룹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갱 서베이 같은 시장조사 전통적인 방법들이 소비자의 경험, 그들의 제품에 대한 태도, 평가 이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데 굉장히 서툴고요. 그 의식적인 굉장히 많은 판단들이 왜 내가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판단을 했느냐, 사겠다 혹은 사지 않겠다 그 판단을 했느냐를 본인도 사실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무의식적인 선택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학자들은 그것이 무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무의식적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 충분히 커그니티브하게 그 프로세스를 따라가지 못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데 서툴거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경험을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말을 통해서 설문이든 인터뷰든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그 경험과 표현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인터뷰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데 경험과 그의 표현은 같지 않은 거죠. 그렇게 같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내놓은 제품이 사람들에게 선택받을지 외면당할지를 미리 알 수 있느냐. 그 경험의 순간을 포착해야 되는 거죠. 그 경험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 트래커를 쓰기도 하고 뇌파를 쓰기도 하고 HCI에 상당히 많은 그런 연구 주제들이 사실은 그것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뉴로 마케팅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지막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품의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준을 넘어서서 최근 들어서는 차의 개념을 만들거나 어떤 제품의 컨셉을 디자인할 때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 마케팅이라는 범위 자체가 상당히 넓어졌고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하면 잘 포착해서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들로 이어질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주제이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제품을 경험하는 동안 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추적을 잘 하기만 하면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연구 주제가 이제 의사결정, 선택인데요. 선택을 잘 트래킹하기 위해서 우선은 감각 자극들이 어디에 주의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아이 트래커를 쓰죠. 아이 트래커는 이 셀렉티브 어텐션을 재는 기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 트래커를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그 영역을 본다고 해서 얼마나 오래 인지되고 기억되는지는 알 수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선호해서 보고 있는 건지 선호하지 않는 건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트래커만으로는 왜 거기에 셀렉티브 어텐션을 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뇌파와 함께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점점 이제 포터블 EEG 장비들이 좋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젤 타입을 쓰지 않고 드라이 일렉트로드만으로도 안정적으로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등장했고 최근에 2, 3년의 제일 큰 변화는 아이 트래커와 뇌파가 일체형으로 등장을 해서 이제 시선 추적을 하고 그때 감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아주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리얼타임으로 시선 추적과 그때 감정 상태를 하나의 화면으로 태깅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등장을 했죠.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오랫동안 했던 연구 주제의 한 트랙이 바로 이렇게 자극을 주고 사람들에게 여러 선택을 해보게 하고 그 선택 중에 뭘 선택했는지 왜 그걸 선택했는지를 알아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어떤 머신을 구동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가 사실은 이런 뉴로 마케팅하고 서로 연결이 되면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응용들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뇌파를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잴 텐데요. 그 뇌파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뉴로사이언스 학과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중학교 2학년 생물 시간에 뇌에 대해서 배웠죠. 뇌는 1000억 개 정도 되는 뉴런이라고 불리우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신경세포는 소마, 세포체와 수상돌기와 축색돌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뉴런과 뉴런 사이는 시냅스라는 작은 마그로 틈새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배웠고요. 전기 신호가 지나가는데 어느 소마에서 저렇게 역치값을 이렇게 넘어가면 그 다음 뉴런으로 이렇게 스파이크 형태의 활동 정의를 다음 뉴런으로 보낸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생물 시간에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의 매력은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를 가르쳐 주지 않는 굉장히 신비주의 전략의 교과서이죠. 나중에 보니까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정작 이게 왜 중요한지는 당시 배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약 30에서 뭐 한 100조 정도 되는 그 세포들 중에서 세포와 세포가 이렇게 가지를 뻗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애쓰고 있는 몇 안 되는 기관이 뇌입니다. 다른 기관에 있는 세포들은 다 오벌 스트럭처, 타원형의 그 달걀 모양의 구조들을 갖고 있죠. 심장 정도가 이제 막 가지들을 뻗고 있는데 심장이 뻗고 있는 가지는 주변에 있는 세포들 30개에서 한 100개 정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브레인은 10,000개 정도의 뉴런들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영역들은 의식이 없는데 뇌는 왜 의식이 있느냐? 뇌는 무엇이 다르냐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가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포와 세포 사이의 연결에 아마도 그 미스테리의 해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연결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 그 시냅스에서 뉴로트랜스미터가 흐르긴 하지만 그것을 분비하고 다음 뉴런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결국 정보의 인포메이션 캐리어는 전기 신호입니다. 근데 그 수상돌기에서는 애널로그 신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애널로그 신호가 합쳐져서
스파이크 형태, 어느 threshold를 넘어가면 스파이크 형태의 신호를 다음 뉴런으로 보내는데 엑손을 통해서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소마의 threshold 시스템이 애널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애널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는 뜻이죠. 그것이 시냅스를 통해서 다음 뉴런으로 애널로그 신호, 수상돌기의 포스트 시냅틱 뉴런의 수상돌기의 애널로그 신호로 바뀌게 되니까 시냅스는 전기공학적인 관점, 전자공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디지털 투 애널로그 컨버터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뇌는 애널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디지털 투 애널로그 컨버터, AD 컨버터와 DA 컨버터들의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인데 그 트랜스퍼 펑션이 넌리니어하고 걔네들의 네트워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의식을 만들어낸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런데 그 일렉트로드를 우리가 아주 깊이 뇌에다가 삽입을 하면 세포 근처에까지 셀 어태치드 레코딩을 하거나 익스트라셀룰러 레코딩을 하면은 그 세포의 소마와 덴드라이트가 만들어내는 신호들을 다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신호들을 일렉트로드를 쭉 빼게 되면 점점 이제 더 많은 뉴런들의 소마에서 얻는 아날로그 신호, 덴드라이트 신호와 엑손에서 얻는 스파이크 형태의 신호들이 더 많이 포착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두개골, 스컬프를 넘어가는 순간 이 두개골이 로우 패스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들을 다 없애버려요. 근데 그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들이 뭐냐 하면 엑손에서 얻어지는 스파이크 형태의 신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파이크 형태의 신호들은 다 사라지고 덴드라이트에서 얻어지는 아날로그 신호만 두피에서 포착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뇌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파의 오리진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한 100만 개 이상의 세포들의 덴드라이틱 포텐셜의 서메이션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피라미달 셀들은 이 세레브럴 콜텍스의 피라미달 셀들은 다 vertically align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형태가 다 다양했다면 그 진행하는 방향들이 다 uniformly distributed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amplitude가 굉장히 낮을 텐데 다 vertically align이 되어 있고 걔네들이 칼럼나 스트럭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뉴런이 액티베이션 되면 그 옆에 근처에 있는 뉴런들이 같이 액티베이션 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얘네들이 증폭을 하게 되는데 그 synchronized 된 dendritic potential의 웨이브를 우리가 뇌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반쪽짜리 정보인 거죠. 근데 그 반쪽짜리 정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트랜스퍼 펑션을 통해서 스파이크 신호를 만들어내고 그 스파이크 신호가 그 다음 뉴런에 또 덴드라이틱 포텐셜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이 거울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 거울의 한쪽 면만 봐도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일을 짐작할 수 있어서 우리가 뇌파를 측정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각 영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꽤 잘 알고 있는데 각 어느 영역에서 이 신호가 왔는지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source localization이라는 방법들을 써서 추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해상도가 1cm 정도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포착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펑셔널 MRI를 이제 보조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펑셔널 MRI는 브레인의 뉴런al 액티비티를 재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에 산소를 머금은 헤모글로빈이 얼마나 많이 제공되는지 그 헤모글로빈의 디스트리뷰션을 재는 거라서 사실은 간접적인 정보인 거죠. 대신 해상도는 스페이셜 레졸루션은 1mm이기 때문에 해상도는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으로는 뇌의 활동을 재는 것은 뇌파가 맞고 펑셔널 MRI는 공간 정보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거라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뇌에 대해서 꽤 많은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어서 이 두 가지 방법들이 뉴로 마케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법을 그대로 다른 동물들에게 적용한 예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이제 뇌의 상황을 이해해서 우리가 이 사람 뇌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 동물의 뇌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를 이해하고 의도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원숭이의 척수가 손상된, 이제 재작년 11월에 네이처의 표지를 장식했던 논문인데요. 척수가 손상된 원숭이의 생각을 읽어서, 이런 간단한 칩을 이용해서 원숭이의 생각을 읽어서 원숭이가 오른쪽 다리, 척수가 손상됐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데 오른쪽 다리를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신호를 척수를 통하지 않고 그냥 오른쪽 다리 끝에 있는 척수와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을 바로 하게 만들어서 그 신호를 오른쪽 다리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오른쪽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원숭이가 뇌로부터 신호를 직접 받아서 척수를 거치지 않고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뇌에서 벌어지는 뇌 활동만으로 이 원숭이가 무슨 생각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꽤 잘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The answer is yes.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일을 영국의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다큐멘터리로 If the user thinks 만든 건데요. left, the robot moves left. If the user thinks right, 저희 you guessed 연구실에 it, 이제 the 키가 한 robot 1m가 좀 안 moves 되는 right. 나우라는 이 로봇이 한 대 있었습니다. 빌린 로봇이었는데요. 얘한테 미션을 주는 거죠. 이렇게 미로를 통과하여 목적지까지 가라라고 하면은 얘는 이족 보행이 가능하고 고개와 몸통을 돌릴 수가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선택할 수 있는 뇌는 없죠. 그 선택을 누가 하느냐? 옆방에 있는 재학생이 하는 겁니다. 이 나오의 머리에 웹캠이 설치되어 있어서 앞에 있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옆방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걸 보면서 제 학생이 나오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멈춰라, 뒤로 가라를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뀔 때마다 뇌파의 패턴이 바뀌고요. 그것을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빠르게 분석한 다음에 옆방에 지금 와이어리스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실험을 100번을 하면 93번은 단 한 번도 벽에 몸을 스치지도 않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뇌파가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많은 뉴런들의 활동을 담아내고 있어서 거기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6개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멈춰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같은 그런 류의 정보들에 대해서는 꽤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다는 뜻이고요. 제가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연구를 이어받은 학생은 지금 드론으로 이런 이제 사방이 아니라 이제 3디멘셔널하게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뇌의 어느 영역이 언제 어떤 타이밍에 액티베이션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뇌의 각 영역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왜 그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뉴로 마케팅과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가 이 2007년도 브라이언 크너슨 스탠포드 심리학과 교수가 낸 논문인데요. 이게 거의 효시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뉴로 마케팅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준 예는 실제로 많지 않았거든요. 펑셔널 MRI 안에 사람을 눕혀놓고 이렇게 고디바 초콜릿 같은 제품을 4초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인지 가격 정보를 4초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이 가격에 살지 말지 yes or no 버튼을 누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연구의 메이저 파인딩은 이 사람이 yes를 누를지 no를 누를지를 12초 전, 그러니까 제품을 본 순간 제품을 보는 동안의 뇌활동으로, 또 8초 전 가격을 보는 동안 뇌활동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Neural Predictors of Purchase라고 불렀고요. Shopping Center in the Brain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정보를 제공하면 이제 메이저 파인딩이 뭐냐면
사겠다는 사람의 뇌가 위에 어퍼 패널이고요. 사지 않겠다고 의사결정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린 건데 보면은 이미 뉴클리어스 어큐벤스라는 NACC가 우리 뇌의 보상 중추, 쾌락 중추라고 흔히 부르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영역이죠. 제품을 보는 순간 이미 사겠다는 사람과 사지 않겠다는 사람의 보상 중추는 굉장히 다른 활동 양상을 보입니다. 미디어 프리프론탈 콜텍스는 가격 대 성능비를 계산하는 뇌 영역인데요. 가격을 보여주는 순간 살 사람들은 이 계산을 하는 거죠. 이 뉴클리어스 어큐벤스가 저렇게 액티베이션 되는 정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40대 여성에게 샤넬 가방을 보여준 실험이 있는데 그때 그 여성들의 뇌에는 코케인 환자에게 하얀 가루를 보여줄 때의 뇌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20대 남성에게 스포츠카를 보여줄 때와 굉장히 유사한 또 반응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어떤 제품의 브랜드가 사람들의 뇌에 마치 케미칼처럼 강력하게 소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미디어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뉴클리어스 어큐벤스가 사실 더 중요하고요. 이 가격대 성능비를 계산하는 뇌 영역이 액티베이션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 사람들은 이미 프로덕트를 보는 순간 사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은 대개 가격대 성능비를 계산해서 결과가 안 사는 게 좋겠다고 나더라도 삽니다. 다른 합리적인 이유들을 찾죠. 내가 이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가격대 성능비라는 건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10년 동안 30만 원짜리 가방 10개를 사느니 그냥 이거 하나 사는 게 이익이야 라든가 올 한 해 내가 가야 할 결혼식이 몇 번인데 그때마다 필요한 가방을 생각하면 지금 이걸 사는 게 합리적이야. 같은 방식으로 합리적인 이유들을 대서 결국은 이제 제품을 사게 됩니다. 이 뉴로 마케팅이 굉장히 위력적이라는 걸 보여준 아주 유명한 실험이 펩시 챌린지라는 거죠. 70년대 말에 그 펩시가 굉장히 점유율, 콜라 시장의 점유율이 10%가 안 됐을 때 아주 파격적인 광고를 해서 23%까지 점유율을 높였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길거리에 테이블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죠. 눈을 가리고 콜라 2잔을 한 잔씩 마시게 하고 어떤 게 더 맛있었는지 물어보고 안대를 벗으면서 어머 펩시네를 보여주는 그게 이제 광고였습니다. 근데 그 광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브랜드를 떼고 정면 승부하면은 펩시콜라가 더 맛있구나 라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실험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펩시콜라를 인지시키는 데 도움이 됐고 펩시콜라의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펩시콜라는 탄산이 적고 약간 더 달아서 한 잔을 마실 때는 펩시콜라가 더 맛있는데 사실은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코카콜라가 더 맛있다. 근데 우리는 1.5리터 먹고 비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잔을 먹고 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는 펩시콜라한테 유리하다. 뭐 이런 게 이제 경영학 경영학 관련 논문들에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맛이 펩시콜라가 더 좋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국 23% 이상을 넘지 못했느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직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질문인데요. 리드 먼타규라는 베일러 칼리지의 교수가 이걸 이제 그대로 펑셔널 MRI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펑셔널 MRI 안에 사람들을 눕혀놓고 그들에게 펩시콜라와 코카콜라를 제공하는 거죠. 이 실험을 할 수 있는 연구실이 전 세계에서 이 베일러 칼리지 이 연구실과 저희 랩 뿐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굉장히 긴 빨대가 필요합니다.
펑셔널 MRI 안에 빨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콜라를 딱 한 입 정도의 원씹이라고 하죠. 딱 한 입 정도 들어갈 만큼 바로 분사를 해주고 맛을 느끼고요. 그 다음 콜라가 들어갈 때 그 앞에 빨대에 그 콜라 전 콜라가 전혀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공기로 분사를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컨트롤된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이분은 그거를 코카콜라와 그 펩시콜라를 비교하는데 사용했고 그게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장비거든요. 저희가 그 장비를 가지고 삼다수 물이 맛있나 백산수가 맛있나 실험을 삼다수의 지원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네. 근데 결과가 삼다수가 그렇게 맛있지 않다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서 네, 학계에 보고를 하지는 못했고요. 네. 근데 이 실험의 결과가 뭐였냐면은 메이저 파인딩이 뭐냐면은 블라인드 테스트, 그러니까 펩시콜라다 코카콜라다를 말해주지 않고 콜라를 제공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뉴클리어 서큐멘스라는 보상 중추의 액티베이션이 두 콜라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 맛으로만 냉정히 보자면은 사람들은 그걸 구별하기 되게 어렵고 비슷한 수준의 만족감을 준다는 거죠. 근데 코카콜라 들어갑니다 하고 코카콜라를 주고 펩시콜라 들어갑니다 하고 펩시콜라를 주면 그 사람들의 뇌의 전전두엽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라는 곳이 브랜드를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곳인데 거기가 현저히 액티베이션이 코카콜라가 많아서 걔가 다시 역으로 보상 중추에게 신호를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코카콜라를 마셨을 때 더 맛있다고 보상이 더 크다고 우리가 느끼더라라는 거고요. 그게 콜라에 대해서 나는 평소 코카콜라를 좋아해, 펩시콜라를 좋아해라는 선호가 없더라도 콜라의 브랜드를 말해주는 순간 그 브랜드를 인지하는 프리프론탈 콜텍스의 액티비티가 코카콜라가 현저히 높기 때문에 그동안 코카콜라가 맛있다, 굉장히 맛 이상의 엔터테인먼트에 자극을 준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광고들을 수없이 코카콜라가 해왔는데 그게 뇌에 잘 각인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실험이 보여주었죠.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뉴로마케팅의 카운터 펀치, 거의 기본적인 시장조사 결과를 KO시키는 결정적인 논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람들에게 이제 광고 세 개를 보여줍니다. A라는 광고와 B라는 광고와 C라는 광고를 보여주고요. 그 광고가 어땠는지 레이팅을 하게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레이팅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펑셔널 MRI를 찍어보면은 그 광고를 봤을 때 미디어 프리프론탈 콜텍스, 이 전전두엽에서 이 광고를 평가하는 그런 영역에서의 액티비티는 1, 2, 3에서 3이 현저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레이팅하고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이 세 제품이 서로 다른 지역에 같은 제품이 다 서로 다른 지역에 광고가 들어갔는데 그랬을 때 판매량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설문조사를 반영하지 않고 미디어 프리프론탈 콜텍스 액티비티와 상당히 코릴레이션이 높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연구는 설문에서 답을 했던 그 결과보다 그 광고를 평가하는 뇌 영역의 활동으로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팔릴 것이냐를 예측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떤 수준까지 실험들을 하고 있냐 하면 이거 이탈리아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햄버거가 있는데 그 햄버거 세트 메뉴들이 있잖아요. 가격표를 그 세트 메뉴 밑에다 써야 되느냐 아니면 세트 메뉴들을 쭉 놓고 가격은 옆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아야 더 효과적이냐, 뭐 이거를 이제 실험한 겁니다. 굉장히 사소할 것 같은 이슈이지만 실제로 실험 결과는 굉장히 유용한데요. 뭐냐면 사실 세트 메뉴의 사진은 보상이죠. 우리가 그걸 보는 순간 먹고 싶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가격은 고통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상과 가격을 함께 봅니다. 근데 걔를 붙여놓는 순간 고통을 이 보상들이 다 만회하기 때문에, 그걸 덮어 씌우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같이 붙이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더 비싼 제품, 더 맛있게 찍은 제품들, 더 화려한 제품들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사람들이 봤습니다. 반면에 그 가격을 떨어뜨려 놓으면, 그러니까 제품 이름 쫙 있고 가격이 이렇게 쫙 있으면 사람들이 제품 보고 가격 보고 제품 보고 그게 얼마인지 가격 보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가격에 대한 냉정한 판단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판단 뭘 고를 것인가가 좀 늦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가격 대 성능비가 좋은 제품들이 더 많이 팔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좋은 제품들, 아주 비싼 제품을 팔고 싶으냐, 아니면 싼 제품을 팔고 싶으냐에 따라서 가격을 같이 붙여놓느냐 떨어뜨려 놓느냐, 그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제 연구들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이제 HCI에서 등장했던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 아이 트래커를 통해서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보고 그때 뇌에서 어떤 반응을 벌어지는지를 보고 그것을 분석해서 논문으로 쓰는 일들이 이제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지난 5년간 엄청나게 등장하면서 꼭 이렇게 이제 글라스 타입 그 안경 타입의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양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마커 하이포테시스라고 해서 우리 뇌가 예를 들면은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은 별로 굉장히 안 좋아하거나 그런 격한 감정이 일어날 때 스킨 컨덕턴스의 아주 빠른 변화들이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여기에 관한 연구들이 현저히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꼭 그 스페셜 어텐션을 우리가 재지 않고도, 아이 트래커를 사용하지 않고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유용하게 쓰고 있죠. 이게 아주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결과적으로는 분석을 잘 못해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아주 의미 있는 시도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가 당시에 UC 버클리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뉴로마케팅 최고의 기업, 뉴로포커스라는 회사에게 맡긴 그런 이제 그 뉴로마케팅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뉴욕 쇼룸에다가 현대자동차가 아직 만들지 않은 컨셉카를 갖다 놓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다니면서 그 컨셉카를 보게 하고 어디를 볼 때 그때 감정 상태가 어떤지, pleasant, unpleasant 이 두 상태만 비교하는 그런 이제 간단한 실험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앞부분에 헤드라이트 있는 부분들은 되게 positive response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뒤에 백라이트 있는 쪽은 모양이 안 좋아서 되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일으켰다, 이런 것들을 이제 트래킹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네시스가 좀 더 근사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지는데 기여를 한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뉴로마케팅 관련된 연구의 상당한 클라이언트들은 생활용품 회사이거나 아니면 자동차 회사 같은 아주 그 제품의 값이 좀 나가는 그런 회사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제가 뉴로포커스를 자문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뉴로포커스는 닐슨이라는 시장조사 회사의 수천억 원의 M&A가 돼서 그 한 6명밖에 안 되는 UC 버클리 출신의 박사들이 돈방석에 앉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들에 따르면 그 뉴로포커스의 주로 클라이언트 1등은 P&G라는 미국의 생활용품 회사였는데 2, 3, 4등이 전부 미국의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제품 하나하나 파는 게 비싸기 때문에 단가가 높으니까 하나 제대로 잘 팔기 위해서 이 뉴로포커스 실험을 한번 프로젝트를 하면은 뭐 1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기꺼이 드릴 만한 회사들이 의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회사가 주로 중요한 고객이고요. 2007년도에 이 셰퍼와 로터라는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 그 약 40개 정도 되는 자동차 회사의 브랜드별로 그 각 브랜드가 피험자들의 뇌에 그 어떤 포지션에 얼마나 강한 강도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아주 토탈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에는 뇌가 어떻게 된다. 굉장히 이코노믹 브랜드를 볼 때 우리 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40개 정도 되는 자동차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쫙 소팅하는 이런 놀라운 실험들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레퍼런스가 되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현대가 제네시스를 내면 그 제네시스는 지금 어느 정도 급으로 사람들에게 인지되는지를 바로 레퍼런스들이 있으니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들이 누적이 되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결과들을 잘 낼 수가 있었죠. 저희 연구실이 기아자동차의 의뢰를 받아서 2009년도에 했던 일이 K7이라는 자동차의 이름을 이제 이런 뉴로 마케팅 방법으로 이제 지은 겁니다. 아니 기아자동차라 K7인데 이걸 뭘 돈 내고 짓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는 말할 수 있던 버전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사실은 이렇게 알파 뉴메릭스라고 하죠.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자동차 이름을 만드는 게 뭐 벤츠라든가 머세디스 벤츠라든가 BMW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 아우디라든가 이런 회사들에게는 익숙하고 흔하죠. 왜냐하면 그 회사의 머세디스 벤츠라는 이름이 BMW라는 이름이 굉장히 큰 신뢰를 주기 때문에 제품 이름 자체에서는 큰 그 영향을 사람들에게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델 라인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좋지 않은 레퓨테이션을 다른 나라에서 갖고 있고 아주 싼 차다라는 그 다음에 기아라는 KIA라는 게 Killed in Action 전쟁에서 전사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전사자라는 뜻의 자동차를 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아로 앞으로 계속 설명해 그 전면에 나서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좋은 이름, 그러니까 기아를 앞으로 내세우고 나머지 브랜드들 자동차 모델명들은 전부 알파 뉴메릭스로 가겠다는 게 사실은 좋은 전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도 반대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리더들의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제 실험을 하게 됐는데 K라는 이름의 리스폰스는 사실 제일 좋은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기아인데 또 K가 들어가면 너무 이제 강한 인상을 주기도 하고 KKK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좋은 이름이 사실 아니죠. 기아를 보여주고 가장 브레인에서 좋은 리스폰스를 보였던 알파벳은 T였습니다. 네. S랑 T는 자동차에 어떤 이름과 붙여 놓아도 가장 긍정적인 이름을 그 리스폰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S라는 모델명이 무려 34개 회사의 자동차들이 S라는 모델명을 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스페셜한 느낌을 주는 거죠. T도 마찬가지고요. 테크놀로지가 되게 어드밴스드 됐다는 인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아의 경우에도 압도적으로 기아 T 시리즈가 기아띠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서 저희의 추천 리포트 1등이 이제 T 시리즈였는데 나중에 법률팀이 알고 보니까 기아 T 시리즈라는 것을 중국의 어느 부자가 전 세계에 상표 등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집에 펑셔널 MRI가 있나 봐요. 심심하면 테스트를 해보나 봐요. 그래서 미리 저희보다 먼저 그거를 이제 상표권을 등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사용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두 번째로 리스폰스가 좋았던 K 시리즈를 이제 하게 된 거고, 당연히 이제 압도적으로 브레인 리스폰스가 좋고요. 7은 아주 좋고요. K5까지도 괜찮고요. 근데 K9은 별로 리스폰스가 안 좋았고 외국 사람들에게 특히나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 수출할 때는 K9은 안 하는 게 좋고, 특히나 국내에서도 별 리스폰스 좋지 않기 때문에 K9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는 게 좋다. 그런 게 이제 저희 리포트였는데, K7이 나가고 아니나 다를까 너무 좋은 리스폰스들이 나온 거에 맞춰서 그 해에 49,000대가 팔리면서 우리나라 차에서는 처음으로 그랜저를 앞선 그런 판매량을 기록해서 이 이름을 지은 저에게 차를 한 대 줄만도 한 놀라운 성과가 있었죠.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 기아 5, K5라든가 K3 제품들이 나왔고, K9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K9이 출시될 때 여전히 이제 기아의 수뇌부들이 연락을 저한테 했겠죠. 이거 9 이름을 출시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잘 안 될 겁니다. 반응이 너무 안 좋습니다. 브레인 리스폰스가. 근데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시가 됐고요. 아니나 다를까 K9은 뭐 타보신 분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좋은 차인데 되게 안 팔렸죠. 신경과학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잘 안 되기를 저도 바랬는데 정말로 안 돼서 다행이고요. 지금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제품 자체 이름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희석이 되니까요. 지금 이제 다시 뭐 많이 팔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K9이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커나인이라는 걸 연상시켜요. 커나인이라는 게 개 같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개 같은 차를 타야 되니까 이게 사실 선뜻 구매가 되고 싶지는 않겠죠. 저희가 이제 이 실험을 하면서 특허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만든 월드 어소시에이션 테스트라는 것을 이제 뉴로 마케팅에 적용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델명을 주고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이제 형용사를 골라라. 뭐 이런 이제 실험들을 해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 하나를 클릭하죠. 그런데 이 실험을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결국은 설문조사인데, 사람들은 이런 실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기아 KS라는 이름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걸 누르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릅니까? KS.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래 쳐다본, 이걸 하는 동안 아이 트래커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아 KS를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단어는 ridiculous입니다. 우스꽝스러워. 자동차 이름이 KS래, 이런 거죠. 두 번째가 unsuitable이고요. 그 두 단어를 가장 많이 봅니다. 근데 이런 설문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 하면, 기아가 나한테 피험 자료 5만 원을 주면서 좀 체크하라고 하는데 ridiculous, 이건 좀 너무 강한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하게 돼요. KS, 왠지 품질이 보장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요즘 애들은 KS가 뭔지 모를 텐데 그러면은 요즘 애들한테는 좀 괜찮으려나 해서 가장 많이 나온, 실제로 그 사람들이 버튼을 누른 단어는 1등이 0이고요 2등이 스타일리시입니다. 가장 오래 본 단어는 ridiculous와 unsuitable인데 실제로 누르는 건 마일드한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표현들은 잘 안 누르고요. 그냥 온화한 답들을 사람들이 많이 누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설문을 보면 기아 KS도 반응이 좋네 라고 해석할 텐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결론인 거죠. 그래서
보고 있을 때 가장 오래 본 단어들도 긍정적이고 결국 누른 단어도 긍정적인 그런 이름을 쓴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이름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동안 이제 뭔가를 보는 동안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 캐릭터는 잘 만들었는지 이 이야기는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끝으로 몇 가지 그 중요한 연구, 지금 유로 마케팅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 벌써 4시 50분이네요. 시간이 없네요. 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사람들마다 제품을 구매할 때 모티베이션이 달라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필요해서 우리가 구하기도 하고, 이거 새로 나왔네, 이게 새 거네라고 노블티에 굉장히 새로움에 민감한 사람들도 있고요. 저 사람이 샀어? 그러면 나는 더 좋은 거. 이런 생각으로 소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가에 관심을 두고 뉴로마케팅 연구를 하는 일련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한스 게오르그 하우셀이라는 저희가 이분을 모시고 한번 뉴로마케팅 워크숍을 3일 동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분은 주로 이제 하는 일이 이런 거죠. 고객을 타입별로 나눈 다음에 이 제품은 어떤 타입의 사람들에게 더 어필할 제품인지를 가지고 타겟티드 캠페인을 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에 대한 추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손해보지 않고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그런 제품을 사려는 사람, 그 다음에 되게 새로운 무언가를 사려는 사람, 또 스포츠카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소셜 포지션이 높다는 걸 과시하고 경쟁에서 이기려 하는 습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제품은 이제 특정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그룹의 사람들을 찾아서 타겟티드 마케팅을 하는 방법들이 요즘 새로 나온 이제 전략들이고요. 또 내 그룹에 대해서 서로 다른 마케팅 전략을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다른 4개의 타입의 광고들을 만들어서 뿌리는 그런 류의 이제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미켈롭처럼 여성이 미식축구를 하는 걸 보면 남성은 별로 액티베이션이 없는데 여성들의 뇌에서는 IFG라는 곳에서 굉장히 액티베이션이 높거든요. 누군가가 많이 입는다고 하면 똑같은 옷을 같이 입고 있으면 우리가 되게 민망함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유행한다고 하면 사고 싶은 굉장히 이중적인 욕망들이 있죠. 그 유행을 따르려는, 남을 흉내내려는 이제 이런 류의 욕망의 끝을 보여주는 게 이 언박싱이라는 사이트죠. 보신 적 있죠? 매일 50만 명이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는데 이 사이트는 동영상 사이트이고요. 제품을 사면은 그 박스를 여는 그 포장을 뜯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사이트예요. 그 사람들은 아이폰이 나왔다라고 하면 아이폰을 사면은 박스를 뜯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남이 물건 산 거 박스 뜯는 거 쳐다보는 사이트입니다. 얼마나 구질구질한 사이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이트에서 내가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산 것 같은 쾌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신 미러 뉴런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는 건데, 원숭이의 리졸라띠라는 사람이 원숭이의 뇌에서 처음으로 이 미러 뉴런을 발견했으나 아직 사람의 뇌에서는 미러 뉴런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 등장했다가 나이가 들면은 지금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어린 아이의 뇌에다가 일렉트로드를 박아서 실험할 수가 없으니까 아직 우리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못했는데, 펑셔널 MRI 정도로 어느 영역에 비해서 미러 뉴런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러 뉴런을 얼마나 자극을 많이 하는지, 어떤 제품들이 그래서 공감을 이끌어내는지, 이제 이 분야가 뉴로 마케팅 분야의 최전선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이제 예인데요. 더 존시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엑스파일의 주인공인 데이비드 디코브니하고 데미 무어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재미없는 영화니까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또 존시스라는 가족이 캘리포니아의 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요. 이 사람들은 도시에 살던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되게 막 따지고, 그래서 집에서 파티하면은 주로 하는 대화가 무슨 제품이 좋다, 뭐 음식 먹으면 접시 뒤에 이 브랜드, 이거 되게 고급 커피 잔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주유소에서 만나면은 아이고 안녕하세요. 근데 그냥 기름만 넣으세요. 불스샷 넣으셔야지. 그러면 차가 더 잘 가요. 뭐 이런 류의 대화를 나누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근데 희한하게도 이 가족 한 명이 평화로운 캘리포니아의 마을에 왔는데 이 마을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불스샷을 사고 그냥 기름을 안 넣고 이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제품들의 줄을 서서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고 그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 이들이 가족이 아니라 마케터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이럴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광고로 정보를 볼 때보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줄 때 우리는 그 정보를 훨씬 더 신뢰하게 되고, 그때 이게 실제로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험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 마르틴 린드스트롬이라는 사람이 더 모겐슨이라는 가족을 실제로 한 마을에 보내서 그 마을 사람들의 변화를 이제 레코딩하는 실험들을 했는데 영화 속 이야기가 진실이더라. 이것을 이제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남에게 전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듣는지, 그리고 그때 무슨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이제 마케팅 분야의 핫 이슈이고요. 이걸 뉴로 마케팅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게 최전선의 질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이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워드 오브 마우스라는 구전 효과, 다른 그 영화 재밌대 하면은 이제 그래 극한 직업 재밌대 하면은 그 직업이 그 영화가 1200만 명이 보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어의 탄생하고도 관련이 깊은데요. 언어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듣잖아요. 그러면 이 언어는 원래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등장했다고 오랫동안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설명을 해왔는데,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이 언어 행위라는 걸 파악하자면 언어는 절대적으로 듣는 사람에게 유리한 행위입니다. 말하는 사람에게서 정보가 듣는 사람에게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독버섯이야 라고 하는 정보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독버섯을 먹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니까 언어라는 건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등장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은 우리의 말하는 능력보다 우리가 듣는 능력이 진화적으로 현저히 발달했어야 합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정보들도 우리는 들을 수 있도록 귀가